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여, 여보? 서연은 쓰러질 뻔한 자신을 붙잡아준 남성의 얼굴을 보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이 15년 전 잃었던 남편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서연은 그가 남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남성은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젓가락질, 물 마시는 방법, 특정 음식을 피하는 모습이 남편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신혼 시절 자신을 구하다 입은 화상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확신을 가진 서연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신의 남편의 기억을 되찾고 15년에 잃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과연 그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15년 전 잃었던 남편을 되찾는 여정.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5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호텔 웨딩홀 입구에서 서연은 곱게 차려입은 연분홍 한복 치마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아들 민수의 결혼식, 그토록 기다려온 날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신부 측 하객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연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자신의 옆자리로 향했어요. 그 자리, 남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재민 씨, 당신도 보고 있나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어엿한 신랑이 되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재민이 떠난 지 벌써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재민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새벽에 나가면서도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죠. 오늘 일찍 들어올게. 민수랑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 소식.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서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객들 많이 오셨어요? 응. 꽤 오셨어. 서연은 아들의 옷깃을 다정하게 매만졌습니다. 재민을 빼닮은 민수의 얼굴을 보니 또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빠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는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수가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된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엄마도 혼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식당 일과 새벽 청소를 하며 혼자 민수를 키워온 15년. 힘들 때마다 재민의 사진을 보며 버텼어요. 당신이 못다 한몫까지 제가 우리 아들을 잘 키울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켰어요. 민수야, 아버지 오셨어. 신부 수진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그쪽으로 갔어요. 서연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 회장인 장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특별히 모신 손님이 있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장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귀한 분이신가 봐요. 네, 저희 호텔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사업하시는 정우진 대표님이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서 제가 특별히 초대했죠. 장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 대표님, 이쪽은 사돈 어머님이십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서연은 무심코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그 걸음걸이, 그 체구.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어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분명 재민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죽은 남편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민과 똑같은 그 눈동자.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하고 예의 바른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재민 씨, 정말 재민 씨가 맞나요? 수없이 그리워하고 꿈꿔온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서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장 회장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앉으셔야겠어요. 장 회장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우진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그 목소리, 그 손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사람은 재민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안아주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15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진이 서연을 의자로 안내했어요. 그의 큰 손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민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실 뻔해서 놀랐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은 정우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도,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재민 그대로였어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군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서연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민수가 정우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 김민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우진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15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를 모르는 타인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가서 손님들 맞이해. 정말요? 혼자 계셔도 돼요? 그럼, 어서 가봐. 신랑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정우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잠깐만요. 서연이 급하게 불렀어요. 정우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라고 말한들 믿을까요? 그리고요? 아니에요. 결혼식 잘 봐주세요. 정우진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재민이 자주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지 걱정되네요. 정우진이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모르는 거죠? 왜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안아준 그 느낌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재민이 맞다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재민 씨? 서연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정작 그는 서연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꿈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현실일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신없이 식을 치렀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정우진에게 향했습니다. 주례사를 듣는 그의 모습, 축가를 들으며 미소 짓는 얼굴, 패백을 구경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모두 재민이었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정 대표님이 어머님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네, 그러세요. 잠시 후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실례했나 싶어서요. 갑자기 부축을 했으니.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덕분에 쓰러지지 않았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더군요.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네, 착한 아이예요. 서연은 정우진의 왼손을 슬쩍 봤어요. 결혼 반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셨나요? 아, 저는 미혼입니다. 일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미혼이라는 말에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군요. 어머님은 혼자 아드님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걸요. 정우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순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재민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서연의 노력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던 사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국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장 회장님께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뵙고 싶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정우진 WJ 그룹 대표이사.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재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잃은 재민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재민의 기억을 되찾아주겠다고. 15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을 놓치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재민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정우진의 명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재민 씨, 정말 당신이 맞죠? 사진 속 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기다려요. 내가 꼭 당신을 되찾을게요. 우리 가족을 되찾을게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이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 차례였어요. 호텔 VIP룸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정우진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의 각도, 음식을 씹는 속도,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횟수까지도 모든 것이 재민과 똑같았어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가 두부는 젓가락으로 살짝 밀어놓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민도 그랬거든요. 김치찌개는 좋아하지만 두부는 싫어했죠. 두부를 안 드시나 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진이 멋쩍게 웃었어요. 아,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두부만은 못 먹겠더라고요. 식감이 싫어서.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재민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물을 드릴까요? 서연이 물병을 들었습니다. 정우진이 잔을 내밀었어요.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또다시 확신했습니다. 세 모금. 정우진은 정확히 세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재민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항상 세 모금씩 마시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저기, 혹시 제가 뭐 묻었나요? 자꾸 쳐다보시는데. 정우진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누군가가 생각나서요. 그렇군요. 중요한 분이신가 봐요. 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제가 그분과 많이 닮았나 봐요?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는데.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를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15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 정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미는 추억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가 봐요. 상의를 좀 벗어도 될까요? 정우진이 양복 재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정우진이 재킷을 의자에 걸었어요. 그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정우진의 왼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그 흉터는 어머!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정우진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상처.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우진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정우진이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오래된 상처예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서연은 그 흉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여름이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끓는 기름을 쏟을 뻔한 순간 재민이 달려와 서연을 밀쳐내고 대신 화상을 입었죠. 서연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자기 팔이 타들어가는데도 서연부터 걱정하던 재민. 병원에 가서도 서연이 괜찮은지만 계속 물었어요. 그때 남은 흉터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15년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 전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고였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나 보니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재민이 맞았어요.
기억을 잃은 재민이 15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족은 찾지 못했나요? 네.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저를 발견한 분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정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어딘가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1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요. 서연은 울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포기하지 마요. 저는 15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예요? 정우진이 놀라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정우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재민 같아서 서연은 더 울고 싶어졌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장 회장이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여기 계셨군요. 대화는 잘 나누셨나요? 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대답했어요. 장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정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5년 전 기억을 잃고도 이렇게 성공하셨으니. 서연이 장 회장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일을 자세히 아시나요? 아, 제가 정 대표님과 인연이 깊어서요. 처음 뵀을 때 이야기를 들었죠.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셨다고. 건설 현장. 서연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이었나요? 네, 맞아요. 부산 근처였다고 들었는데 큰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재민이 사고를 당한 곳이 바로 부산 근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당시 정 대표님은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되셨어요.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도 없었고 본인도 기억을 잃어서. 장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현장을 지나던 싱가포르 사업가 류 회장님이 정 대표님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셨죠. 그리고는 마치 운명처럼 정 대표님을 거두셨어요.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재민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조차 못했는데 타국에서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다니. 류 회장님은 정 대표님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 국적이시죠. 그렇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장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정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장 회장이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사실 정 대표님이 제 남편과 너무 닮아서요. 혹시라도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장 회장이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과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고이 간직해온 재민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와 함께 추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사진첩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턱시도를 입은 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이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재민 씨. 서연은 사진 속 재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 아래에는 재민이 쓰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지갑, 그리고 이거. 서연은 작은 나무 펜던트를 들어 올렸어요. 재민이 직접 만들어준 목각 펜던트였습니다. 하트 모양 안에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아, 이건 내가 처음 만든 거야. 서툴지만 받아줄래? 그날 재민은 수줍게 웃으며 펜던트를 건넸었죠. 서연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펜던트를 빼지 않았어요. 사고가 있던 날에도 펜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기억날까요? 서연은 펜던트를 가슴에 품었어요. 내일 정우진을 만나면 이것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펜던트가 재민의 기억을 되살려줄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연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민수의 돌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아기 민수를 안고 있는 재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재민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재민이 하던 말이었어요. 서연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수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모든 순간에 재민이 함께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민은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민수가 결혼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정말 멋진 신랑이 되었죠. 서연은 빈 공간에 대고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은 모든 물건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가져갈 것들을 따로 골라놓았어요. 목각 펜던트,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재민이 좋아하던 매실청. 이것들이 재민의 기억을 되찾아줄 거라고 믿으며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재민과 함께 보던 별들이었어요. 재민 씨, 내일은 꼭 나를 기억해줘요. 서연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운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만약 정우진이 끝내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가 싱가포르로 돌아간다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잘 자요, 재민 씨. 내일 만나요. 서연은 재민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불을 껐어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카페의 통유리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꺼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매년 담가온 매실청. 재민이 그토록 좋아했던 맛이었죠. 이게 뭐예요? 정우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매실청이에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매실청을 따랐어요. 진한 호박색 액체가 찻잔에 담겼습니다. 향긋한 매실향이 퍼져나갔어요. 정우진이 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상하네.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향,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멈췄어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처럼. 이 맛.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을 뜬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마셔본 맛인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맞아요. 재미는 매일 아침 이 매실청을 탄 물을 마셨어요. 여보, 오늘도 매실청 물 줘. 이거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며 웃던 재민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상하네요. 전 매실청을 마셔본 기억이 없는데 정우진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 맛을 알고 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마셔온 것처럼 익숙해요.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 매실청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꼭 마셨죠. 그래서 제게 주신 건가요? 네. 당신이 정말 제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우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정우진이에요. 15년 전부터 정우진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랑 어디 좀 가주실래요? 서연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제 남편이 살던 집이에요.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정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보죠.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재민과 함께 신혼을 시작했던 작은 빌라 앞에 서연과 정우진이 서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진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우진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온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서 정우진을 부축했어요. 정우진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파요. 이상해요. 왜 이러지? 잠깐 앉으세요. 서연이 정우진을 근처 벤치로 이끌었어요. 정우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언제인지는. 머리야. 정우진이 다시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잠시 후 두통이 가라앉은 듯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좀 나아졌어요. 동네를 좀 걸어볼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슈퍼, 세탁소, 작은 놀이터. 재민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15년 만에 다시 걷고 있었어요. 옆에는 기억을 잃은 재민이 함께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진이 특정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 슈퍼 앞에서 정우진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뭔가 샀던 것 같은데.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재민은 퇴근길에 항상 이 슈퍼에서 민수 분유를 사왔어요. 뭘 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냥 느낌만. 정우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분식집이 나타났어요. 옥인의 분식. 간판은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 카운터에 있던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재민이?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정우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재민이 맞지? 우리 재민이.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정우진의 얼굴을 만지려 했어요. 정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야, 재민이야. 맨날 와서 떡볶이 먹던 우리 재민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재민이 아니에요. 닮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재민이를 못 알아보겠어? 맨날 와서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2인분에 순대 주세요 하던 그 목소리를 내가 잊겠어? 정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떡볶이 2인분 순대.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또다시 머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 말이 익숙하지?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까요? 앉아봐, 재민아.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대로 덜 맵게 해서. 할머니가 정우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정우진은 이끌리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떡볶이가 나왔어요. 정우진은 멍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 맛이 이렇게 그리운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먹는 맛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얼마나 자주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야근하다가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들르곤 했죠. 맛있니, 재민아?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정우진은 대답 대신 계속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분식집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저기,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일까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각 펜던트였어요. 하트 모양의 작은 나무 조각에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이, 아니, 제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결혼 1주년 기념이래요. 서연이 펜던트를 정우진에게 건넸어요. 정우진이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이 비명을 지르며 펜던트를 떨어뜨렸어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떡해요? 괜찮아요? 서연이 놀라서 정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진의 손이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우진이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각칼. 손을 베었어. 정우진이 중얼거렸어요. 오른손 검지를 바라보며 헛소리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피가 났어. 하지만 계속 만들었어.
서연이를 위해서. 서연이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우진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그러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서연. 정우진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 당신이 서연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당신의 아내 서연이에요. 정우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영원히 함께. 글씨를 읽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속했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군데군데 빈 곳이 있었죠. 정우진이 펜던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면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중요한 건 재민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기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15년 전처럼 다정하게. 서연의 작은 아파트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서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큰 앨범을 안고 돌아왔어요. 표지가 낡은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범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추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장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신랑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나예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이었죠. 정우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전 결혼한 적이. 서연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라산 정상에서의 인증샷,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정우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아기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 민수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재민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했죠. 아빠. 정우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민수의 100일 사진이었어요. 재민이 민수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고 서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사진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 같았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만난 그 청년이. 정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이라고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꼭 닮은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난 후 혼자 키웠죠. 정우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민수가 돌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과 서연이 양옆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죠. 민수가 연필을 잡았어요. 서연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겠네 하면서 좋아했어요.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가족여행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속초의 바닷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안에서, 펜션 앞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나라니. 정우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행복했던 내가 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민수를 그네에 태우고 있는 재민의 모습.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당신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정우진이 사진을 들어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왜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아빠, 더 높이 밀어줘. 마치 환청처럼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이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은 김재민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고 민수의 아빠예요. 15년 전 건설 현장 폭발 사고로 실종됐죠.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정우진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15년 동안 정우진으로 살았어요. 싱가포르에서 날 걷어준 아버님이 계세요. 나를 아들처럼. 정우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안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기다려요. 가지 마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정우진은 방에 틀어박혔어요. 침대에 앉아 꺼내 든 것은 서연이 보여준 사진들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몇 장을 가져온 것이었죠. 결혼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과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미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정우진은 지갑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을 걷어준 류 회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15년 동안 부모님이라 부른 사람들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잃어버린 과거의 가족, 다른 한쪽은 15년 동안 함께한 현재의 가족. 난 대체 누구인가? 정우진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김재민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우진아, 잘 지내니? 류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내일 돌아올 거지? 네. 아버님. 그래, 조심해서 와라.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준비한다고 하시더구나. 전화를 끊고 정우진은 울었어요. 15년 동안 진짜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연과 민수는요?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그들은 정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기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진은 체크아웃을 했어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말하려던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의 환한 웃음도. 아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정우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기로 한 거예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정우진은 표를 끊었습니다. 부산행 하나 주세요. 부산. 그곳은 자신이 발견된 곳이었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김재민이 끝난 곳. 어쩌면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정우진.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그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민수야. 하지만 발걸음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김재민이 되는 것도, 정우진을 버리는 것도. 전광판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부산행 무궁화호가 도착합니다. 정우진이 일어섰어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대합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플랫폼 앞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부산행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어요. 정우진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서연과 민수, 그리고 자신.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부산행 무궁화호가 3번 홈에 도착합니다. 부산행 무궁화호가. 그 순간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으악! 정우진이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부산행 무궁화호가.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단어.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재민아, 기차 타는 거 좋아하지? 할아버지 집에 가자. 엄마의 따뜻한 손. 기차 안에 덜컹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엄마, 나 기차 좋아요. 칙칙폭폭. 어린 재민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재민. 내가 재민. 더 많은 기억이 쏟아졌어요. 학창 시절, 첫 직장, 그리고 재민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서연의 수줍은 프로포즈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자신이 먼저 프로포즈했었죠. 서연아, 평생 나랑 함께 살아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반지를 건네던 그날. 서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우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이었어요. 응애, 응애. 갓 태어난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재민 씨,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서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정우진. 아니,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아빠란다. 그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안고 있던 감촉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첫 걸음마. 아빠, 아빠. 위태위태하게 걷다가 자신의 품으로 뛰어들던 아들. 그 순간의 감동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아침이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민수가 아빠랑 놀이터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일찍 갈게. 사랑해. 그것이 서연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 김 반장, 저기 가스가 새는 것 같은데요. 후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뭐, 어디? 재민이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가스 냄새가 났어요. 모두 대피해. 빨리.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쿵. 폭발의 충격파가 재민을 덮쳤어요. 날아오는 파편들, 귀를 찢는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정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날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소지품이 모두 불에. 그리고는 긴 공백.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싱가포르의 병원이었죠. 이제 다 기억나.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서연, 민수. 재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15년을 기다린 아내에게, 아빠 없이 자란 아들에게. 재민은 역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강북구 수유동. 아니, 잠깐만요. 재민이 주소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서연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제 서연의 집에 갔었죠. 새로운 아파트였어요. 죄송합니다. 주소를. 재민이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어제 갔던 곳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명함이 만져졌어요. 서연이 준 명함이었습니다. 김서연 희망 반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15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얼마나 컸을까요? 서연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재민을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오랜만에 만나시나 봐요? 네. 15년 만이에요.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이요? 와, 그럼 감격스럽겠네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격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서연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망 반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택시비를 냈습니다. 잘 만나세요. 기사의 인사를 뒤로하고 재민은 가게 앞에 섰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15년이나 혼자 고생한 서연이 이제 와서 나타난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해요. 재민이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우진 씨?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재민이에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김재민. 당신 남편이에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정말 기억났어요? 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도, 민수가 태어난 날도.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재민이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해주던 된장찌개 맛도, 민수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도 다 기억나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죠. 미안해요, 서연아. 재민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15년이나. 서연이 달려왔어요. 재민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도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보. 왜 이제 왔어요? 서연이 재민의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재민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가게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15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아왔어요, 서연아. 재민이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다시는 안 떠날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이번엔 정말 믿어요.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재회.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재민은 나란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탄 비행기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떴죠. 재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재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민이 긴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데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수도 어제 전화로 울더라고요. 아빠가 살아계신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신혼여행을 떠났던 민수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흐느낌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아빠가 살아계신 거예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민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신부 수진이 함께였죠. 민수의 시선이 서연 옆에 서 있는 재민에게 향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쿵 하고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민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났던 정우진.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낯선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민수야.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하다, 민수야. 너무 늦었지? 민수가 달려왔어요. 29살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민수가 재민을 꽉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재민도 아들을 힘껏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비록 기억을 잃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없어서 힘들었지? 재민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수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물었어요. 재민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긴 이야기야. 집에 가서 천천히 말해줄게. 서연이 다가와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완성된 포옹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던 일,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과정까지.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아빠도 우리를 기억 못하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지. 재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그게 너희들이었구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의 가족분들은? 재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일 전화해야 해요. 15년 동안 아들로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서연이 재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함께 설명해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재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우진이에요. 우진아, 언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재민의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긴 침묵 끝에 재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김재민이라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류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처음 널 발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는 걸.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15년 동안 받은 은혜를.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도 너 덕분에 행복했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재민은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줘. 가끔은 우리도 찾아와 주겠니? 어머니가 내 얼굴 못 보면 많이 그리워하실 거야. 네, 꼭 찾아뵐게요. 서연이랑 민수도 함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통화를 끝낸 재민은 한동안 울었어요. 서연이 옆에서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네요. 네,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며칠 후 재민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장회장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15년 전 사망 처리된 김재민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은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99.9% 일치합니다. 김재민 씨가 맞으십니다. 서연과 민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에 생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약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3개월이 뭐겠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가게를 도우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은 믿을 만한 동료에게 맡기고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죠. 여보, 양파 좀 더 썰어줘요. 서연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15년 전처럼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도 자주 들렀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요리 준비했어요. 그래, 꼭 갈게. 평범한 대화였지만 재민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네 사람은 사진관에 모였어요. 자, 이제 찍겠습니다. 모두 웃어주세요. 찰칵. 새로운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재민과 서연, 민수와 수진.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 사진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둬야겠어요. 서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 그러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민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가요. 어릴 때 못 간 거 다 해야죠. 좋아. 캐치볼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 하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수 아빠 체력이 못 따라가실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관을 나온 네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재민이 걸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서연이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에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재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재민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뒤로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축복처럼 내려앉았어요. 1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한 번만 쳐보면 안 될까? 쇼팽의 녹턴 20번. 준호가 친 곡이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금기였지만 저택에 혼자 있다고 생각한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이 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곡이 손끝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이어갈수록 점점 자신의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순간 회장 일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가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그 주법, 습관들이 24년 전 백화점 화재 사건으로 잃었던 자신의 아들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놀람을 금치 못하던 회장 일가는 재빨리 친자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바로 자신들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2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이 가족. 우연 속에서 꽃핀 감동의 재회를 다룬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양복 재킷을 한 번 더 매만졌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박성철 회장의 운전기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준호, 좋은 집안에서 일하게 되어서 할머니가 마음이 놓인다. 준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24년 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차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점점 집들이 커지고 담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 높은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준호는 천천히 차를 안으로 들였어요. 정원은 겨울임에도 잘 가꿔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오는 곳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저는 이 집 가정부 한정희예요.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준호는 정희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먼저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정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거실 중앙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인웨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에 준호는 넋을 잃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피아노일 뿐인데 아름답죠? 정희가 준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이 피아노는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물건이에요. 사모님이 매일 아침 직접 닦으시죠. 사모님이 연주를 하시나 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아무도 이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2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24년이요? 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집의 유일한 규칙이죠. 준호는 피아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정혜 씨, 손님이 오셨나?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준호는 몸을 돌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중년 남성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깊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운전을 맡게 된 강준호입니다. 회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선도 계속 피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력서는 봤습니다. 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운전 경력도 충분하고요. 회장은 준호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가족은?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부모님은?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요. 하지만 굳이 찾지 않았죠.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할머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때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아한 몸가짐의 중년 여성, 최미란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준호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새로 오신 기사님이군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보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사모님은 준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집에 잘 오셨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액자를 살며시 쓰다듬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사모님의 슬픔이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강 기사님께 운전 일정 설명해 드려요. 회장이 서둘러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도 피아노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위층으로 사라졌어요. 준호와 정희만 거실에 남았죠. 이상하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동요하시는 걸 처음 봐요. 특히 사모님은. 정희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자, 일정표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준호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처음 보호소에서 왔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가 옅게 웃으셨습니다. 넌 참 특별한 아이였어. 6살이었는데 내 이름만 기억했지. 제 이름만요? 그래. 준호 하면서 울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안아줬지. 이제 할머니가 내 가족이야 하고 말이야.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단다.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그런데 연주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는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연주가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연주자는 그저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회사로 가는 길. 백미러로 본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강 기사님. 네, 회장님. 혹시 피아노를 칠 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못 칩니다. 그래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회사에 도착한 후 준호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강 기사님? 정희예요. 잠깐 집에 들러주실 수 있어요? 사모님이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한대요. 준호는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사모님은 말을 멈췄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또다시 슬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사모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죠.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강 기사님은 가족이 그리우신가요? 네. 부모님 말이에요.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저에겐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좋은 분이 키우셨나 봐요. 참 다행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기사님, 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 따뜻한 손길에 준호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일까요? 이 집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슬픈 눈빛은 자꾸만 마음에 남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24년 전 우리는 소중한 걸 잃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멈춰버렸죠. 시간도 행복도 모든 게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강 기사님을 보니까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백미러로 사모님을 봤습니다. 사모님은 울고 있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병원에 다녀왔어. 소연아, 인사해. 새로 오신 강 기사님이야. 소연은 준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전박소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둘 다 움찔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았죠. 아니, 그보다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뵙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사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엄마 여기 있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백단향 냄새가 났죠. 준호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요. 잠에서 깬 준호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왜 울었을까?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득 비 오는 날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랬죠. 남들은 우울하다고 하는데 준호에게는 비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정원에 있었어요. 강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정원에 계시네요. 비 온 다음 날 정원 냄새가 좋아서요. 전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저도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정말요? 와, 신기하다.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데.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어요? 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정말 낯이 익네요. 그쵸? 저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편했어요. 그때 정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네. 강 기사님, 나중에 또 얘기해요. 소연이 들어가고 준호는 정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원의 나무들, 꽃들의 위치가 왠지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내가 왜 이러지?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죠. 24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 혹시나 하는 희망,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답답함이요. 여보, 미란이 뒤에서 회장을 안았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그러게, 너무 닮았어. 그런데 어떻게 확신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가슴이 뛰어.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준호는 하루 종일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회장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왠지 낯익었죠. 특히 회장이 들른 백화점을 지날 때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럴까? 난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준호는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보호소에 오기 전 기억나는 게 또 있었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꿔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엄마라는 말을 자주 했어. 엄마 어디 있어요? 하고 울었지.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찾았어. 피아노 쳐야 해요 하면서. 피아노요? 그래. 하지만 보호소엔 피아노가 없었지. 그래서 더 울었던 것 같아.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아침 그 피아노를 봤을 때의 강렬한 끌림. 그게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할머니, 혹시 제가...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절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보야. 은혜라니.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 가족은 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지을까? 왜 자신은 그 집이, 그 피아노가 그렇게 낯익을까? 그리고 소연은 왜 처음 본 사람 같지 않을까?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없었죠. 운명의 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24년 전 잃어버린 가족과의 재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희망을 말하듯이요. 3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박 회장 댁에서 일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동안 준호는 이상한 감정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택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피아노를 볼 때마다 손가락이 근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소연과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이었습니다. 강 기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소연이 정원에서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죠. 아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전시회 준비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와요. 아, 맞다. 오늘 갤러리에 가서 작품 배치 봐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좋았거든요. 물론이죠.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갤러리로 가는 차 안. 소연은 창밖을 보며 흥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멜로디가 준호에게는 낯익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더라? 이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준호는 놀랐어요. 자신도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요. 갤러리에 도착해서 작품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그림들은 대부분 풍경화였어요. 그런데 유독 회색빛이 많이 사용된 게 특징이었죠. 회색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준호가 그림을 벽에 거는 것을 도우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우울하다고 하는데 전 회색이 제일 편하네요.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도 회색을 좋아해요. 특히 비 온 후에 회색 하늘이요. 소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대박, 저도 똑같아요. 비 온 후에 회색 하늘이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 거죠. 작품 배치를 하던 중 소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강 기사님,
혹시 백단향 향수 쓰세요? 네. 아니요. 근데 왜요? 이상해요. 강 기사님한테서 백단향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준호는 당황했어요. 향수를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향이 날 수 있을까요? 저도 백단향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요? 우리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연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면 좀 무서운데요?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소연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탁, 탁탁, 탁탁. 그 리듬을 듣는 순간 준호의 손도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똑같은 리듬으로요. 탁, 탁탁, 탁탁. 소연이 손을 멈췄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지금 제 리듬을.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강 기사님,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월 15일이요. 탕. 소연이 들고 있던 컵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커피가 쏟아졌어요. 어머, 죄송해요. 직원이 달려와 닦아주는 동안 소연은 준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왜 그러세요? 저도 3월 15일이에요. 이번엔 준호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같은 생일이라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정말 이상해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같은 게 많죠? 마치 쌍둥이 같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후 소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강 기사님이랑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미라는 딸의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생일이 같아요. 3월 15일. 그리고 비 오는 날 좋아하고, 회색 좋아하고, 백단향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리듬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놀라서.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전에 말한 적 있지? 내가 쌍둥이였다고.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하지만 동생이 어렸을 때. 그래. 잃어버렸어. 24년 전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매일 그 애를 생각해. 살아있다면 너랑 똑같이 30살이 됐겠지. 소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어? 6살인데도 쇼팽을 칠 정도였지. 소연이 놀랐습니다. 피아노를? 그래. 그래서 엄마가 거실에 피아노를 못 치게 하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와의 공통점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24년 전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한편 준호도 집에 돌아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소연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 아이와 생일도 같다고? 네. 3월 15일이요. 저랑 똑같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네. 혹시 내가 가족을 찾고 싶어 하니?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죠. 긴 머리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소연아. 엄마랑 같이 피아노 치자. 꿈속의 여자가 말했어요. 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피아노 의자에 올라갔죠. 엄마, 저 먼저 칠래요.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먼저. 여자아이가 투정 부렸어요. 그럼 같이 치자. 쌍둥이니까 같이 쳐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죠. 그때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죠. 준호야. 소연아.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특히 그 엄마의 목소리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다음 날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조용했어요. 준호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창문 너머로 소연이 보였어요. 소연은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준호는 조용히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소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죠. 아, 강 기사님. 일찍 오셨네요. 피아노를 보고 계셨네요. 소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왜 우리 집에선 아무도 피아노를 치지 않는지. 준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모님이 예전에는 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엄마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치셨대요. 하지만 24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소연이 말을 멈췄어요.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생을 잃었어요. 쌍둥이 남동생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화점 화재 때 잃어버렸대요. 그날이 우리 6번째 생일이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엄마는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해요.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화점 화재, 6번째 생일, 3월 15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동생이 피아노를 쳤나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재였대요. 6살에 쇼팽을 쳤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피아노를 아무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준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피아노 건반이 그리워졌어요. 저도 이상한 꿈을 꿔요.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꿈이요. 그리고 거기엔 항상 두 아이가 있어요. 소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꿔요. 피아노 앞에 앉은 누군가. 그리고 저랑 또 다른 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일, 같은 취향, 같은 버릇. 그리고 이제는 같은 꿈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 기사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정말.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24년 만에 기적을 기대하기엔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때 미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소연아? 강 기사님?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미란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24년 전 쌍둥이 남매가 피아노 앞에 서 있던 모습과 똑같았으니까요. 엄마. 소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혹시 준호가. 강 기사님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는 걸 24년 동안 반복했으니까요. 소연아, 그만해. 하지만 엄마. 그만해. 미란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죠. 소연과 준호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너무 오래 아파하셔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준호는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피아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소연의 전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는 갤러리에 두고 온 전시 자료를 가지러 텅 빈 저택에 들렀죠. 가족들은 모두 전시회 준비로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어요.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준호는 서재로 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중앙의 피아노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스타인웨이. 24년 동안 아무도 치지 않았다는 금기의 피아노. 준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그냥 지나가자. 서류만 가지고 빨리 나가자.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준호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니, 피아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아노 앞에 선 준호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피아노 뚜껑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성은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이미 다른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아노 뚜껑이 열렸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4년 동안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었지만 한 번도 소리를 내지 못했던 건반들. 준호는 피아노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마치 매일 앉던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의자의 높이도 페달까지의 거리도 모든 게 완벽했죠. 준호는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이 곡 들려줄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 미, 도, 시.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준호는 놀랐어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24년 만에 깨어난 피아노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연주를 하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에는 파편적인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모습, 누군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는 소리. 우리 준호 정말 잘한다. 그리고 갑자기 붉은색이 보였어요. 불길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준호야, 준호 어디 있니?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준호의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녹턴은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눈물이 준호의 눈에서 흘러내렸죠.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와봐요. 미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연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곡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미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입구에는 미란과 성철, 그리고 소연이 서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특히 미란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미란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사모님? 준호가 급히 일어났지만 미란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곡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쳤던. 미란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성철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강 기사님,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준호도 당황했어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쇼팽을 칠 수 있죠? 그것도 녹턴 20번을? 성철이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24년 전 우리 아들이 6살 생일 아침에 쳤던 곡입니다. 백화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려준 곡이었어요.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4년 전 6살 생일, 백화점,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이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성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소연이 엄마를 부축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강 기사님, 소연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죠. 정말 우리 준호인가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죠. 엄마.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졌어요. 우리 준호. 정말 우리 준호야? 따뜻한 손길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 같았죠. 24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그 따뜻함. 죄송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준호가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라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24년 만에 이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성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준호 씨. 네.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소에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6살 때부터의 기억밖에는. 보호소요? 성철과 미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보호소였나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해맑은 보호소요. 할머니가 거기서 저를 데려오셨대요.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은평구, 백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연이 엄마의 말을 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소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24년의 세월이 압축된 것 같은 강준호 씨, 성철이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미란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준호는 병원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준호야. 제가 정말 할머니 손자예요. 그쵸?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넌 할머니의 소중한 손자야. 할머니는 제가 친부모를 만나도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준호야. 네.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했죠. 준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한편 박 회장 댁에서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울려 퍼진 피아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 준호일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의 직감이야. 준호가 맞아. 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곡을, 그것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건 가족들은 서로를